북한 수괴를 몰락시키는 한 수 몰수북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찬일 박사님, 네, 저희 고정이시고요. 이충근의 국제정치가 아니라 오늘은 몰수북수의 이충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정치학자와 정치학자가 바라본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네. 어느 쪽으로 이제 논의를 해가야 되겠습니까? 뭐 바람직한 통일 방향 뭐 다 아는 건데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통일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네. 통일된 나라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야 되고 정치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그거죠.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네. 많은 분들은 그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연방제가 남과 북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북한이 원래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때. 네, 네. 김일성 때부터 73년도 이제 체코 대통령 구스타브 사크가 왔을 때 연설을 통해서 말했고 이제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아예 거기다 집어넣었고 근데 사실은 북한이 연방제를 말로만 하자 그러지 실제 하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방제라는 게 서로 개방형이고 일민족 이국가 체제면 남북한이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뭐 틈만 줬다 하면 이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분단이 원래 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분단된 거 아닙니까? 강대국 연합국에 의해서 아마 통일도 뭐 정치학자보다는 국제 정치학자가 할 일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셨습니다. 연방제가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구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방제 할 만한 실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실력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교류가 해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북한이 그 연방제라는 말에서는 꼼수가 있습니다. 연방이 되면 미군이 나가라는 뜻이죠. 뭐 미군이 나가도 북한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데 미군이 나가면은 어떻게 한번 돼볼 수 있겠다라는 그 뭐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썼는데 지금 북한이라는 체제는 이렇게 침투가 되면은 버틸 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뭐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재미동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선통일론이라는 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죠. 체제를 불문하고 일단 통일이 되는 게 절대선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그것도 역시 이상주의론인데 그러니까 북한을 간과한 거죠. 뭐 동굴아파도 무너지고 소련 공산당도 무너지니까 북한도 이제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제 희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은 이게 말하자면 그 흙담벽입니다. 이 흙담벽은 물을 먹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있지만 물을 먹으면 이게 나가 자빠진단 말이죠. 북한은 지금 폐쇄와 고립으로 그 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자유주의 물이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 담벽은 무너지니까 말론 연방제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분단 지향주의. 그래서 저는 북한이 흔히 노래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조선은 하나다. 네. 뭐 반만년의 핏줄을 이은 우리는 하나의 민족. 그렇게 아주 통일을 열망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심은 그치. 말론 조선은 하나다지만 북한의 구호는 조선은 두 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라가 사는 방법을 다 알아요.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열면 됩니다. 열면 되거든요. 핵폭탄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핵폭탄 만드는 돈으로 옥수수 사오면 되고.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북한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괜찮아지는데 김정은 정권 그 핵심 일부는 다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가 나라가 살자니 문을 열어야 되고 정권이 살자니 닫고 있어야 되고 그 이 딜레마가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순이 얼마 안 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파괴되겠네요. 무너지겠네요. 그 정치학적 이론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그 잘못, 이 모순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이제 터지는 건데 그 지금 터지는 인계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붕괴론하고 네. 같은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은 자유 민주 통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자유민주 통일하면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개방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안 하면 김정은이가 망하고 뭐 개방을 하면 북조선이 망한다. 그렇지 다른 용어상으로 됐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개방을 안 하면 어차피 김정은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또 개방을 한들 그 체제가 안전하냐? 개방해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을 상실한 체제니까요.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원제, 다당제가 돼야 될 거고 일독제가 당연히 무너져야 되겠죠. 또 우리 시장 경제가 북한에 들어가야 되고 뭐 원래 지금 북한은 사실 뭐 말로는 계획 경제지만 계획 경제는 그냥 이 폐허 덩어리만 남았고 다 장마당 경제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대로 살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제각각 지금 사는데 어쨌든 그 정권이 민주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 시장화를 촉진해야 된다. 그건 중국 공산당이 또 선행해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 장마당이 계속 커지면 결국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론이죠. 뭐. 그렇죠.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서베이를 해보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의지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통일하면 뭔가 좀 계산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턱대고 통일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니까 교육을 또 그렇게 시켜놨고 현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변화가 오면 북한 사람들은 뭔가 좋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화나거나 기분 나쁜 뭐 집어던지면 에라 전쟁이나 콱 터져라. 이게 뭐 실제 터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그게 제일 빨리 변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함에서부터 맞습니다.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의지면에서는 그쪽이 통일 의지는 높고 사실 또 능력은 우리가 높은 거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실 북한 사람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된 모순의 논리를 어떻게 조화로 끌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흡수 통일하자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 바로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흡수 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는 못 있어요. 아 공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존이면 통일이 아니지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뭐 전통적으로 우월한 체제한테 약한 체제가 접수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 통일도 흡수 통일이고, 근데 그거는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한 것이죠. 그리고 월남의 통일은 군사적으로 흡수 군사적 통일한 통일이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 깃발을 놓고 보면 재밌어요. 소독 깃발 더하기 동독 깃발. 네. 통일한다면 소독 깃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남 깃발 더하기 월맹 깃발, 월맹이 이제 북월남 둘이 통일했을 때 그 깃발이 혼합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월맹 깃발이 지금 통일된 그 월남의 깃발이거든요. 남쪽 그러니까 월남 깃발 그 남쪽 월남 깃발은 없어졌고 네, 아예 노란 바탕에 빨간 줄 세 개가 그렇죠. 가로로 가 있던.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월남 깃발은 이제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월남이 흡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 뭐 이상한 깃발 나올 줄 아는데 뭐 한반도기. 그거 아닙니다.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통일했으면 북한 깃발이 통일된 이 나라의 깃발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통일하면 태극기가 우리 깃발이 되는 거죠. 통일한국에. 안찬일 박사님은 이제 태극기 배지를 지금 달고 계신데 예. 이충근 박사님 이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동의하죠. 뭐 왜냐하면 우선 우리 7, 8천만 국민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식으로 통일하자 그럴 거고 북한의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가 대한민국식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풍요롭습니다. 또 문화상품에서 볼 때 이걸 문화상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류 문화를 북한 사람들이 약 70%가 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건 문화는 접해봐서 그러는 거고 드라마, CD 뭐 저 뭐야 다 DVD 다 보지 않습니까? 영화까지도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의 70%가 열광한다는 건 나머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쌀밥에 고깃국 김일성 주석이 70년 동안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게 아직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비단옷의 기와집, 비단옷의 이밥에 고깃국,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흰쌀밥 먹는다는 게 30년이 앞으로 가도 저 체제에 있으면 절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식으로 통일만 돼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단번에 쌀밥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창고에는 지금 쌀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보관에 에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흡수통일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용어상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북한 주민이 한 줌도 안 되는 김정은 정권 말고 북한 주민이 흡수되기를 원하면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70년의 수건 흰쌀밥에 고깃국을 한 번에 풀 수가 있는데 왜 반대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막힌 상태에서의 논쟁하고 현실에서의 논쟁을 볼 때 우리는 현실로 좀 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 빈곤감 문제는 혹시 글쎄, 없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이제 아주 좀 많이 써먹는 말인데 북한 사람들은 욕구가 낮다는 것이죠. 아까 동서독 두 분이 동서독 통일 얘기 많이 하셨지만 동서독은 통일되는 순간 서독이 그 복지 정책을 동독에 그대로 전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노인들의 연금이니 공무원의 퇴직금 이게 다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조금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뭐 북한 군인들에게 예를 들어 동독인 경우는 뭐 소좌 중좌 이상은 절대로 소독군에 편입이 안 됐죠. 다 그냥 일괄 제대를 일괄 제대 시켜.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군 소좌 이상 싹 예편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직장만 주면은 직장 주고 쌀밥 세끼만 먹게 해주면 군인 공무원 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구가 낮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단번에 승용차 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동독도 마이카족이 한 70%는 됐습니다. 근데 북한의 오늘날 마이카족은 뭐 7%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통일된다고 해서 뭐 여기 탈북자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사주면 타겠지만 우리 정부에게 승용차 내놓으라고 네. 우리 승용차 타게 해주세요. 그치. 우리 뭐 크루즈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쌀만 그냥 하루에 한 10kg씩만 달라. 그러면 만세 부른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단군일에 우리는 최고 선진국이고 북한은 단군일에 최악의 빈곤국가입니다. 이때 통일해야 이게 딱 그 자석처럼 붙어버리지 비등한다. 이 삿바 싸움에 둘 다 자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분석하신 건데 북한 사람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자고 이렇게 막 얘기하던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네. 그가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북한 사람들하고 이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이사 오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은 용돈으로 드릴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에서도 해결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네. 북한 사람들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만큼 잘 살아야 되니까 내 돈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퍼주기는 안 되고. 퍼주기는 안 되고 와서 일하세요. 그러면은 밥 먹고 살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거기서 또 능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통합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뭐 한국에 있던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지금 탈북민 중에 여기 와서 영어 학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기는 한국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이려고 참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갑자기 북한 사람들을 우리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그거는 일단 어거지죠. 그거는. 그 독일이 뭐 그런 걸 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그런 거 다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 국제 정세가 좀 심상치 않은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자다. 그러니까 말하고 실제 행동으로 돌입하는 시간이 되게 짧다는 거죠. 전략적 인내 이런 거를 안 할 사람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렇다 할 논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긴장하겠죠. 그 트럼프가 직접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트럼프의 그 대북 정책을 스스로 예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북한이 말을 안 듣거나 북한이 그 반칙을 했을 때 가서 공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훨씬 빨리 훨씬 쉽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비 동작, 준비 동작 이런 그렇죠. 거 없이 그런 거 바로 없이. 그냥 본 그렇죠. 동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아침에 무슨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오는 길인데 제가 그 옛날에 군대 같이 있던 그 육사 출신 장교인데 예, 정치학 박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그 들은 얘기를 해주는데 미국이 진짜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폼을 잡는 것인지 모르는데 북한을 때리겠다는 조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보인대요. 그걸 많이 보인다 그러면서 예, 근데 뭐 무기 배치나 무기 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위협만 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 한마디 더 부연하는 거는 미국이 레드라인 그러니까 빨간 줄을 걷는데 요 빨간 줄이 어디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핵을 달았는데 그 미사일이 미국 뭐 꼭 미국 본토까지는 아니라도 태평양에 있는 미국 기지를 분명히 맞힐 수가 있을 무렵이 됐을 때 그거를 레드라인으로 치고 붉은 선 그거가 오기 전에 한번 뭐 본때를 보여준다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륙간 탄도탄과 핵미사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북한이 이제 그 뭐 노동 미사일이라고 해갖고 한 1,200-300km 가는 것들은 네. 아주 그 잘 발달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작은 핵폭탄을 달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 순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뭐 아주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로 보이는 거죠. 한 2-3년 전에 우리 국방백서에서 금명간이라고 썼는데 금명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그 가만 방치하면은 그 이제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네. 그때 기준으로 가만 놔두면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3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뭐 막 맞기도 하고 뭐 이제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건데 지금 북한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 미사일을 실험에 성공했냐면은 괌은 충분히 가는 걸 했습니다. 그 지난 금년에 4번 실패했는데 5번째 할 때는 김정은이가 직접 나가서 실험하는 걸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실험 성공했을 때 사진을 이렇게 다 찍었는데 북한 그 군인이 껴안고 우는 사진이 나올 정도로 네. 그게 이제 괌이라든가 주요 미군 기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해질 경우에 그리고 6,000km, 7,000km는 미국이 가정만 하지 아직 실험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KN-08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크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 밑에 바퀴 여러 개 있는 차에. 네.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 미국까지 갈 수 있다는데 실험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실험은 이제 인공위성을 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정확한 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미국이 자기 나름대로 손을 거놓은 거가 미국도 북한의 핵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할 때 아마 그때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근데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대요. 트럼프 시대의 북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그 워싱턴에서 이렇게 그 미국의 신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하고 돌아온 분이 그 대사급 이사인데 얘기를 하는데 힐러리가 당선되면 이제 북한을 첫 번째 손볼 대상으로 정했고 뭐 IS가 그 뒤인데 트럼프가 힐러리가 안 되고 트럼프는 타겟을 이제 IS나 중국 쪽으로 겨누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하자면 좀 김정은이가 거기서 지금 다소 말하자면 위안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힐러리는 첫 번째인데 트럼프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본다. 그러나 이제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인내의 시간이 거의 없이 그냥 결심 채택하면 바로 때린다. 뭐 과거 무슨 클린턴이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려다가 뭐 김영삼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니 되옵니다 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안 물어보고 그냥 동서해안에 이지스함 끌고 와서 타격하면 이거 꼼짝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김정은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때 예정했던 ICBM이니 6차 핵실험이 싹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삼지연에 가서 뭐 중요한 또 회의도 한 것 같으니까 아마 삼지연이라면 이제 삼지연 폭포가 있는 네, 백두산 바로 가장 밑에요. 추운 지역. 추운 지역이죠. 거기 왜 이 계절에 뚱딴지 같이 거긴 왜 갔냐 말이죠.
그 옆에 뭐 수해 현장도 있는데 거기도 안 가고 삼지연에 가서 뭐 궁시렁거리다 이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김정은이가 뭔가 지금 이게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 반 지금 우려 반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리번쩍 나게 때린다 그러면은 이 정밀 타격 참수 작전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저 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요번에는 한국한테 물어보지 않고서 할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김영삼 대통령일 때는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북한 핵이.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내가 직접 위협을 당한다라는 걸 정당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도 뭐 그 수를 못 읽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도 뭐 불편한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사실은 더 노골적으로 손을 보고 싶은 거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북한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아예 그냥 선거 기간 중에도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무지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미국 학자는 이런 얘기 하더군요.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북한이 손볼 대상 1순위였다면 예. 트럼프에게는 북한이 손볼 대상 0순위다. 아마 거의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힐러리만 해도 한국 정부에 일단 물어보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렇죠. 트럼프는 그런 게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IS나 사실 뭐 과거 이제 그 뭐 후세인 문제니 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이 그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데선 속전속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북한은 지금 허장성세하지만 진짜 정밀 타격이나 참수 작전 들어간다. 물론 중국을 좀 의식 안 할 수 없겠지만 이 미국이 부리번쩍나게 해제 낄 수 있는 게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겉으로는 철갑을 두른 것 같지만 이 속은 통통 빈 깡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지금 우리의 어떤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해서 당신들이 분담해라. 그럼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이 이익을 받는다. 그래 우리 북한 한번 한 방에 날려줄 테니까 너네 그럼 방위비 분담해라. 이렇게 나올 이 손익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김정은이 아마 지금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 숨죽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동 최강이라고 호언하던 이라크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가 힘 한 번 못 쓰고 괴멸됐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은 놀랐어요. 맨 처음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그 이게 사람 죽은 다음에 집어넣는 거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거를 미국이 10,000개를 주문했다고요. 이제 미군 전사자 미군 전사를 시신운반 10,000명 정도로 이제 상상을 한 거지. 근데 그 바그다드 점령할 때까지 불과 200명도 채 안 됩니다. 180몇 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미국도 놀란 거지. 이런 전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렵에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하나 군사학자들이 많이 쓰던 말이 RM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네. 그러니까 군사에서 혁명이 났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재밌는 거가 지금 여기서 북한이 더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때 그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이죠. 그걸 해놓고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공화국 수비대도 다 없어지고 이제 후세인은 헛거니까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제 이라크는 당신네들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후세인을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후세인이 이게 뭐 그냥 화학 무기로 막 크루드종 몇만 명 몇십만씩 죽이고 막 그런 걸 보고 미국이 야 저 미국의 전략론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적과 싸울 때 적의 그러니까 뭐냐 급소는 군사력이다. 군사력이 없어지면 그 지도자는 맥을 못 쓴다 했는데 이거 뭐 공화국 수비 때까지 다 없앤 후세인이 맥을 쓰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저 독재 국가는 급소가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시 아들이 전쟁할 때는 후세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도 아니 불쌍한 북한 군인하고 안 싸운다는 게 미국입니다. 그거는 부시 아버지가 해군사관학교 가서 연설했어요. 미국은 국민국가, 그 국가 다른 나라의 국민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독재국가의 지도자랑 싸운다. 그러니까 네이션하고 싸우지 않고 레짐하고 싸우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우리가 참수 뭐 북수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네. 그것이 군사과학으로 가능한 시대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제거하면은 그러니까 북한 그러니까 공화국 수비대에 해당되는 북한군을 괴멸시키는 것보다 김정은 하나를 하는 게 훨씬 네. 그래서 그 비용도 싸고 그 전쟁 전략이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바뀌게 된 것은 그렇게 바뀌기도 했고 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밀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은 거가 지금 된단 말이죠. 지금 미국 폭탄은 3m 안에 떨어집니다. 예상 표적에. 그러니까 3m면 뭐 그냥 뭐 창문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등이 이런 빗나가야 3m인데 뭐 3m 앞에서 터지나 그 관계없죠. 뒤에서 터지나 네. 관계없습니다. 폭탄의 살상 반경이 뭐 몇백 미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3m라는 건 그건 그렇죠. 정밀- 심장을 뚫는 거나 그렇죠, 똑같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정권이 좀 안정되면 참수 작전을 개시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때는 몰수북수가 아니라 참수북수로 좀 더 노골적으로 저희도 노골적으로. 정밀하게. 네. 근데 김정은도 네. 미국의 군사적인 능력이 이 수준이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김정은이 누구보다 미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를 먹으려고 한다, 자기네가 싸워야 한다 이런 상대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북한이 그 무슨 김일성 광장에서 뭐 빵빠레 올리고 뭐 아까 말씀한 KN-08 끌고 나가면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허장성세란 말이죠. 북한군 군인 3명 중 1명이 영양 실조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라크 전쟁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직전에 이제 EMP탄 몇 발 떨구니까 그냥 전파 무슨 이 모든 통신이 다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던 전투기의 90%가 이륙을 못하고 그렇죠. 끝났습니다. 못하고 고철로 그냥. 네, 아까 말씀한 혁명수비대. 지금 뭐 북한에 지금 10만의 호위사령부가 이게 혁명수비대나 똑같은데 그때 혁명수비대가 다 도망갔단 말이죠. 제가 볼 때 북한의 호위사령부 10만 명도 김정은이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겠는가. 물론 김정은은 그보다 먼저 도망가겠지만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자간 이 지금 미국 정부의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한반도에 뭔가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고편들이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영순이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클린턴이 돼도 클린턴은 그 대상을 북한으로 잡은 겁니다. 자기가 손봐야 될 대상을. 네. 저쪽에서는 이라크, 아프간 했는데 이 클린턴이 장관일 때 그 쓴 논문에 이제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 시대다.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21세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21세기의 세계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아프간 이라크는 아니고 다음번에는 태평양. 그래서 아메리카스 퍼시픽 센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안 박사님이 말한 그 EMP라는 거가 그게 일렉트로 마그네틱 폴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미국이 그 공중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하와이 일대가 정전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정전이 됐냐를 찾다 보니까 핵이 터질 때 그 자기장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무기화시킨 거가 EMP 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EMP 탄을 북한 상공에 떨어뜨리면 사람 안 죽어요. 그래서 전기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후라시에 있는 배터리도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전기로 쓰는 거 다 가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북한이 완전히 이순신 장군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전기 통신 이런 게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 마이크고 뭐고 전기에 관한 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봉화, 횃불로 네. 근데 정보 주고 받아야 되는 중요한 건 그 위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정은도 작년엔가 그 EMP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도 그건 자기 근데 한다고. 뭐 북한도 만들어 보겠다. 네, 북한이 또 핵무기도 만드는 나라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면 우리도 또 우리의 대비는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요거는 어떻게 북한의 쓸수 생화학 있지 무기가 뭐 세계 3, 4위권의 그 보유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거 우리가 대비를 사실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그 얼마 전에 그 드론을 보냈잖아요. 드론. 네. 드론에다가 그 뭐 우리 바카스통 정도 되는 그 화학 물질하고서 거꾸로 떨궈뜨리면 그거 뭐 몇만 명 죽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탄저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대비를 해야 되고 저게 아무리 정신 없어도 뭐 설마 그런 일을 하겠냐라고 그건 없습니다. 전략은 최악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대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은 안 쓸 수 있지만 생화학 무기는 쓸 수 있습니다. 저거는. 후세인도 쿠르드족한테 화학 무기를 썼습니다. 그렇죠. 써서 뭐 네. 몇만 명이 그냥 즉사하고 네. 완전히 그건 뭐 이 생화학 무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참상은 어떻게 보면 처참한 핵무기의 직접적인 공격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핵무기가 주로 이 광선이나 뭐 이 호흡이나 이런 데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이것은 온갖 질병까지도 내오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이런 인간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가 어떤 면에서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빈자의 핵무기,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지만 북한은 그 선진 국가의 핵무기,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참 우리가 저 예상해야 될 중요한 변수죠. 통일 절차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일단 그 자유 선거를 통해서 동독의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동독의회가 서독적으로 흡수 합병을 하자. 그렇죠. 네. 자기네 이제 합친 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교훈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독일이 통일할 때는 국제 정치적인 반대는 사실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반대를 했지만은 뭐 그거는 뭐 말 이상의 반대는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중국의 반대 같은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더욱 국제 정치적인 이유는 국제적인 변수가 큽니다. 북한은 뭐 무너져가지고 한국한테 통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6.25 때 뭐 경험을 했을 정도로 100만 대군이 왔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중국을 제압을 한 상태에서 통일이 돼야지 평화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중국이 성성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좀 뭐 위험이 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을 하거나 혹은 중국이 경제 문제나 인권 문제로 스스로 좀 내치가 혼란스럽거나 이런 속이 복잡할 때가 네. 이제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생존에 중국이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주지 못할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부는 아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아마 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 중국은 세계 공장 아닙니까?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경제적인 아마 핵폭탄으로 중국을 좀 요리하고 관리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또 시진핑도 거기 나름대로 또 대응 전략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 변수 아까 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웃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한때 중국은 시진핑 등장 초기만 해도 북한이라는 동네를 이게 제발 좀 이사 갔으면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서 이사 가길 바랬는데 이제 와서 이게 안보적으로 또 수요가 생긴 겁니다.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이 이게 냉전 시대 비슷한 지금 또 여충지로 떠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악한 자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씁니다만은 과연 김정은이가 어떤 데서 어떤 구멍을 찾아서 살 길을 찾을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권이 워낙 세게 밀어붙인다면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은 채 북한을 요리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살 길을 찾게 놔두면 안 된다. 그렇죠. 이번엔 마지막 코너로 몰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 이번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뭐 CIA 국장이라든가 아직 완벽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 이렇게 지금 후보로 오르는 사람들이 한 말들 보면은 북한이 더 이상 저렇게 그 깡패짓을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 한 사람도 있고 북한 핵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이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트럼프의 안보 진영이 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그 대장 해병대 대장 한 사람을 그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국방장관
지금 물망에 오르는데 그 사람은 별명이 매드독이래요. 매드독. 그러니까 미친 게 뭐 마티스라고 그러는 마티스인데 이 이라크 전쟁할 때 그 부대 이 해병대 장교인데 내 계급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진 속도가 느리다고 잘랐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네. 그래서 그때 별명이 매드독 미친 게 그 아주 괄괄한 사람을 돌격 앞으로 그냥 완전히 돌격 앞으로지 해병대고. 근데 트럼프가 만나보고 저 사람 정말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되는데 하여간 북한에 대해서 한 말이 아주 센 사람들이 여러 명 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결심하고 뭐 그냥 바로 행동에 돌입한다는 게 그 매드독인 그 사령관 출신. 그 이때까지 뭐 항상 저그 국방장관들이 대체로 좀 민간인들이 임명됐죠.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과도 또 다르게 민간인들이 임명돼서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순서 있는 국방 정책을 써왔는데 이런 매드독이 임명된다면은 그냥 옷을 입었든 벗었든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김정은이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 같고 또 국무장관에는 줄리안이라든지 그 뉴욕시장했던 줄리안이라든지 특히 그 저 네오콘인 존 볼튼. 이게 아마 존 볼튼이 국무장관 되면은 북한하고의 어떤 협상 대화 그냥 다 막아버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기왕 이름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존 볼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유엔에서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아니 그 존 볼튼은 뭐 네오콘의 대표 선수인데 그 사람이 그 쓴 책 회고록이 서렌더 항복은 is not an option. 항복은 대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 한 거 보면 항복 같아 보이는 거라 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게 뭐냐 존 말이야. 볼튼 기준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지 이게 항복이지 뭐냐는.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 뭐 강한 강성이죠. 그러니까 존 볼튼 우리 또 말한 그 줄리안이. 그리고 또 지금 뭐 그 줄리안이하고 그 롬니하고 서로 이제 경합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여기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개인도 그렇지만은 거기 누가 가느냐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약성이 아니에요. 그 상당히 아주 그 좀 명쾌하고 좀 급한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후임은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명인데 지금 우리가 이름들이 뭐 새로 듣는 사람들 막 많아서 그런데 다 그 CIA 국장도 상당히 강성으로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뭐 그 백악관 안보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그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거기 이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강성들이에요. 그래서 한 미국 이게 현실주의자들이고 한 미국 언론이 비둘기는 없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매파만 들어와야지 비둘기파는 다 그러니까 온건파 뭐 유연한 사고 이런 분들은 없고 다 이제 원칙론자 강경론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가 중국은 살펴봤습니다만 일본과 러시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일본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리 뭐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첫째는 한반도에 힘이 센 나라가 생기는 거가 참 불편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불편하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더 불편한 거가 한반도에 큰 나라가 생기는 것도 불편한 일인데 이 한반도는 마치 그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일본의 지정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통일이 별로인데 그래도 지금 국제 구조상으로 미국의 말을 일본이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장 무서운 거는 중국이 점점 커진다는 게 무섭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통일을 궁극적으로 일본은 뭐 중국이 반대하는 것만큼 반대할 수는 없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통일의 방정식을 쓴다면은 일본이라는 세력이 본질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지금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집단적 자유권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에서 싸우다가 급하면 일본 너도 와서 같이 싸워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법적으로 와서 싸울 수 있는 게 집단적 자유권인데 그 정도로 일본은 사실은 미국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미국이라는 힘을 잘 활용하고 그 미국을 이용하면은 그 일본이라는 반대 세력도 이제 그 무마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한반도 전체의 그 통일의 방정식이 통일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북한의 힘이 거의 그냥 그 통일 반대는 북한이 거의 그 무너져 가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와서 그 경제 성장률 뭐 6.7%가 다 아니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지금 급한 상황이 됐고 그것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자꾸 뭐라 그러고 뭐 이런 상황 다 고려했을 때 이거 잘하면은 우리 뭐 희망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이 시기로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중국이 북한을 껴안고 있다면 또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앞에서 북한이 하는 완충지대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일본은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말에 안 들을 수 없는 게 일본이고 또 물론 이게 뭐 일본 우리 또 뭐 중국 북한이 뭐 이렇게 대결한다면 뭐 이게 동북아의 3차 대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절호의 기회 뭔가 북한이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에 경제나 모든 면에서 와 있고 그때 우리 힘이라든지 또 미국 정권의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킨다면 몇 년 안에 통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정은 정권의 그 몰락의 시기를 한 1, 2년 정도로 봅니다. 지금부터 한 1, 지금부터 한 1, 2년 네. 정도로 보는 원인이 그 사람은 아마 핵무기를 가졌다는 자만심에서 소위 통일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통일 대전이 그렇게 자기네 꿈대로 플랜대로 척척 진행될 리도 만무하고 여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1, 2년 안에 김정은의 수명은 끝나지 않겠는가. 거기다 내적으로는 또 사회주의 관성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이은 관성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기 때문에 멈춰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러시아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그 푸틴이 미국 쪽하고 트럼프 쪽하고는 좀 가까워지는 것 네. 같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그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세계관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런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친할 수가 있냐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친하도록 놔둬야 된단 말이냐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네. 푸틴이 시진핑하고 친하도록 저쪽으로 밀으라는 소리냐라고 거꾸로 반문한 거예요. 그것이 그 현실주의 국제 정치의 진수거든요.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무지하게 반공주의자인데 중국하고 수교를 한단 말이죠. 세계를 바꾼 일주일. 그렇죠. 네. 그게 세계를 바꾼 일주일인데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내면 미국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미국의 더 큰 그 위협이 되는데 푸틴을 거기서 떼어놓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난다면은 푸틴하고 미국 관계는 좋아지고 오히려 그리고 그리고 푸틴은 중국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중국이 배반했다는 그 분노심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는 오히려 네. 우리의 그 통일을 하는데 미국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죠. 지금 우리 재밌는 현상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바다에서 훈련 같이 합니다. 네. 그 마치 그 둘이 같은 편이 되었고 미국이나 일본한테 대항하는 네. 거로 그 훈련 끝나면 러시아 육군이 뭐 몇 개 군단이 또 탱크 막 굴리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건 중국하고 싸움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육군 훈련은 그런 식으로 러시아는 지금 뭐 이제 옛날처럼 그 미국하고 1대1로 맞서는 그런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보다도 밀리는. 그래서 미국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러시아는 그 틈새에서 자기네 어떤 그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중국과 소련이 미중 수교 이후에 서로 수정주의다, 교조주의다 그래가면서 서로 쌈박질하는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이어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푸틴의 또 새로운 그 어떤 러시아의
새로운 탈출이 신동방 정책 아닙니까? 이 극동으로 나와야 온다는 되는데 이 극동으로 나오려면은 이 한반도도 좀 평화스러워야 되겠고, 근데 북한이라는 저런 암적 존재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뭐 그 핫산 프로젝트니 뭐니 하다가 결국 북한이 그 핵개발 때문에 그것도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핫산 프로젝트가 잘 되면 푸틴의 신동방 정책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베리 일대를 다 개발해 가지고 그걸 무대로 해서 이제 일본에 접근하고 이 태평양을 이렇게 접근하려는 게 그 신동방 정책인데, 북한이 저렇게 틀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또 북한을 또 중국이 자꾸 케어하면서 감싸고 있고, 이런 감정들이 아마 푸틴과 트럼프의 어떤 의기투합이 된다면은 북한은 저 암덩어리 떼내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또 훨씬 뭔가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반도의 통일,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반도가 잘린 것도 사실은 국제 정치인데,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결코 자르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었던 거는 국제 정치 힘이 더 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붙지를 못하고 갈라섰다는 데에는 책임이 있지만은, 책임을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국제 정치가 조금 더 클 겁니다. 국내적인 요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된 요인에는 뭐 외인론, 내인론 뭐 이렇게 다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면 저는 외인이 더 크다고 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같더라면 아마 나라를 두동강낸다면 뭐 DMZ에 저 100만 촛불을 들겠지만 그때는 농경사회에서 그렇죠. 뭐 그거 민주주의 뭐 경험도 없는데 누가 그걸 나서겠냐 말이죠. 결국 이 말씀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일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국제 정치의 흐름이 대세가 흐르는 한반도 거죠. 통일로 간다면 통일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강대국은 외교가 필요 없고 약소국은 외교를 할 수 없다는, 뭐 외교관 몇 수십 년 한 우리 그 선배 외교관이 그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센 나라는 외교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작은 나라는 외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외교를 왜 못하냐 그랬더니, 외교를 하려면 힘과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작은 나라는 다 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세가 지금 가는 거가, 저는 그 북한이라는 이 좀 골치 아픈 변수를 놔두고 그 강대국의 정치가 제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는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말썽꾸러기 노릇을 몇십 년 했거든, 지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국제 정치의 대세는 이제 북한 같은 나라의 뭐 나라도 아니죠. 저거 그냥 뭐 인간이 밥을 못 먹고, 그리고 뭐 우리 안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60년 동안 입밥에 고깃국을 못 먹는 나라인데, 입밥 우리 한국 사람 젊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흰쌀밥. 한국은 지금 흰쌀밥이 남아서 난리인데 그거를 못 먹고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소련이 망했을 때 소련 학자가 아주 그 한국 와서 한국에 먹을 거 많은 거 보고, 그러니까 뷔페집에 가서 보면 자기 너무 황당한 거라, 이게 너네 이 콩을 만한 나라에 먹을 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러면서, 소련은 망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한국보다 100배나 넓은 나라가 먹을 것도 없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소련에 출장을 갔던 제 지인께서 들려주신 얘기인데, 아침을 먹고 반쯤 남겼더니 앞자리에 있는 소련 신사가 와서 혹시 다 드신 거냐? 다 먹은 거다. 이걸 자기가 좀 가져가도 되겠냐?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거를 뭐 싸지도 않고 그냥 가방 안에 이렇게 쓸어 넣는 걸 보고 굉장히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10배는 심하니까 그건 뭐 그 사람이 여유 있게 가지고 나가죠. 북한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거기서. 냉면을 먹다 남겨도 와서 저기 국소라게 몇 개 있으면 다 마시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 빈곤이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뭐 약점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북한은 빨리 사라져야 되는 체제죠. 국민을 못 먹이는 그런 체제는 안 되죠. 최소한도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드라는 사람이, 그 우리 언제 국제정치에서는 얘기했을 거예요. 인간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밥을 먹으면서 칼로리 따지는 거예요. 칼로리가 너무 높다고.
그런 족속이 3분의 1이 뭐 이게 한 부류고 네.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들,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대한민국하고 북한 사람은 똑같거든요. 네. 우리 안찬희 박사 원래 북한 사람이란 말이지. 우리 부모님 북한 사람이고.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 쓰고 사는데 왜 한쪽은 칼로리 따지고 밥을 먹고 있고 한쪽은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느냐 이거죠. 그건 실패한 체제지. 실패한 체제고 잘못된 사상에서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체제는 이제 해소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칼로리를 따지기는 그냥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이 칼로리를 따지는 사람과 합쳐놓으면은 이건 뭐 이 사람들이 단번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흡수니 무슨 그렇죠. 흡수란 말을 쓰면 되니 안 되니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흡수돼야죠. 그렇죠. 잘 먹는 집에 가면 잘 먹는데 왜 거기에 그렇죠. 흡수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고 뭐 초대라는 말을 쓰면 그렇죠. 어떻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먹는 거에 관한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eat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eat for selection.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구분하는 구분해서. 단계. 세 번째가 eat for taste. 취향 따라 먹는 거고요. 네 번째가 eat for art입니다. 멋있다. 한국은 eat for taste와 eat for art 단계인 거기까지 거고요. 갔죠. 북한은 eat for survival. 서바이벌. 네. 예. 네. 이 격차를 줄이는 것도 통일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춘근, 안찬일 두 분 박사님 모시고 진행한 몰수북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